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3월 넷째 주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상위 10종목 중에서 석유 ETF가 3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질문이 참으로 많았었는데요. ETN이나 혹은 ETF가 과연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유가 하락 속도보다 ETF가 더 빠르게 하락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석유 ETF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보죠. 이 가급적이면 전문 용어를 좀 빼고 쉽게 설명드리려고 늘 고민을 많이 합니다만, 오늘 이야기도 쉽게 설명드리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우선 와우넷에 무료로 공개된 샤프슈터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389번째 이야기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원유 ETF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리미티드 컨텐코 그리고 내추럴 백오데이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하거든요. 이 우리말로는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대로 원어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말 그대로 원유 시장에서는 내추럴 백오데이션이 오히려 정상이고 자연스럽다라는 의미고요. 리미티드 컨텐코는 매우 한정적으로만 나타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석유 시장은 주로 컨텐코 시장이었어요. 비정상이었다는 얘기죠. 특히나 최근에는 컨텐코가 더욱 강화돼서 슈퍼 컨텐코라는 그런 독특한 시장이 유지가 됩니다. 이 석유가 17년 전에 가격으로 하락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날의 달러가 있게 한 장본인이 사우디아라비아다, 이런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으니 생략하기로 하고요. 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개미와 진딧물의 역할을 해오던 이 미국과 사우디의 사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협력 관계에서 서로의 경쟁 관계로 전환되면서부터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원유가 나왔지만 지금처럼 1위의 산유국은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가세합니다. 영화 친구 보셨습니까? 거기 보시면 주인공 유호성 님이 얼라들을 다 내보내고 형님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애들 옥바라지 할 돈 네가 다 처먹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라고 말이죠. 아무리 의리로 사는 건달이라도 자신의 목만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을 절대로 형님으로 모시진 않습니다. 이 브레튼 우주조약 때 미국은 달러의 세상을 구축하면서 약속을 하게 되죠. 달러를 쓰는 우방들을 미국의 해군력을 동원해서 보호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모든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달러를 쓰는 나라들에게도 일자히 다 보호비를 뜯으려 했죠. 이 사우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달러 세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1등 공신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무시합니다. 당연히 달라진 미국의 태도에 빈정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러시아와 사우디의 협상이 깨지면서 유가가 생산 단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미국 퍼니안 지역의 기업들이 이 줄도산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트럼프의 표밭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업들이 위태로워진다면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고는 트럼프가 입장을 바꾸게 되죠. 이 사우디에 불이 나게 전화를 걸어서 증산을 중단하라고 압박을 하지만 이 사우디의 빈살만은 트럼프의 강압에 굴복하기에는 너무도 젊었습니다.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았죠. 과거 같으면 정말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트럼프의 강압이 먹히지 않자 이미 발표했던 전략 비축리에 대한 매수 계획을 철회하면서 유가는 장중한 때 $20를 하회하기도 했었죠.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정작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이 석유와 같은 이 피지컬 에셋,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수 선물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수 선물은 가상의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보관료 같은 것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래의 특정한 시간에 거래되는 선물에 대해서는 타임 밸류 머니, 그러니까 이자만큼의 시간 가치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에는 이론적 선물 가치가 현물에 비해서 높은 것이 정상 시장이죠. 물론 최근에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를 LP들에게까지 확장하는 바람에 우리네 시장은 지독한 백오데이션 상태가 지속됐고 그 바람에 외국인들에게 위험이 없는 알짜 수익을 공짜로 던져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국부 유출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죠. 아무튼 실물 자산은 지수 선물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이 미래의 어떤 만기가 존재하잖아요. 만기가 도래하면 지수 선물은 차액 정산이 가능한데
석유는 실물 자산이에요. 그래서 실물 인수도가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석유 선물을 사셨어요. 근데 엑시트하지 않고 그대로 만기까지 가지고 가신다면 유조선 끌고 가서 석유를 실어 와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석유 선물을 다음 월물로 이렇게 넘길 수는 있어요. 그걸 롤오버라고 그러는데 넘길 수 있는데 당연히 그 석유를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요가 줄면서 석유를 보관할 만한 창고가 모두 꽉꽉 차버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이 폐유조선까지 동원돼서 석유를, 원유를 보관하려 했지만 뭐 요즘 비행기도 안 뜨고 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게 집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석유는 계속 남아돌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창고를 구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운임만 내고 석유는 그냥 공짜로 가져가라. 뭐 이런 회사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석유 선물에 대한 매수 포지션을 다음 월물로 넘기려면 그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한데 보관할 창고가 없으니까 보관료가 속등할 수밖에 없었고 그 높아진 보관료로 인해서 정상적인 롤오버가 불가능하게 됐던 것이죠. 석유 선물 시장은 창고 비용이 감안돼서 이골물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이른바 슈퍼 컨텐코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석유 5월 인도불 가격이 배럴당 23달러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1년 뒤 인도분은 40달러에 육박합니다. 거의 2배잖아요. 이게 대부분 보관비 때문입니다. 연간 석유 보관비가 석유값만큼이나 비싸졌단 말입니다. ETF라고 하는 것이 시장을 그대로 추종해야 돼요. 안 그러면 트래킹 에러가 발생을 하죠. 그런데 보관 비용의 폭등으로 인해서 롤오버 비용이 추가되어 있다 보니까 유가의 하락 속도보다도 ETF가 더 크게 하락하는 일도 빈번하게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유가 올랐는데 만기일 주변에 오면 ETF가 더 하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났었죠. ETF는 사실 ETN처럼 만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 절차를 선택하는 운용사도 있었다면 그만큼 현월물과 이골물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ETF나 ETN이 상장 폐지된다고 해서 일반 기업들처럼 휴지가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물 자산의 잔여 가치만큼은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든요. 되돌려받게 되면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셔도 되고 뭐 이런 절차가 귀찮다라고 하신다면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 기업 등으로 수평 이동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사우디가 하루 1200만 배럴씩 생산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뭐 그들도 홧김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가 하락을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증산해봐야 그걸 쟁여둘 공간도 없어요. 최근에 대형 유조선을 계약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중 일부는 구매자가 없어서 원유 보관용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연준과 관련된 의문점을 좀 풀어보도록 하죠. 연준은 지금 두 가지의 신무기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익률 곡선 제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MSBLP라는 겁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익률 곡선 제어는 이미 연준 인사들의 입으로 직접 거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연준 1인자인 제롬 파월 그리고 2인자인 리처드 크라리다 부의장이 이 경제 하강기의 정책 수단으로 수익률 곡선 제어가 고려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으니까요. 일단 수익률 곡선 제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는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마네킹처럼 특정한 금리에 고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조금 아까 차세대 무기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연준에서는 지난 세계 2차 대전 때 도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전쟁으로 2천만 명의 젊은이들이 사망을 했고 하필이면 동시에 창궐 했던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그보다 많은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대전과 바이러스가 하필이면 동시에 창궐하게 된 것은 우연은 아니었어요. 이 동네마다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바이러스가 따로 있거든요. 이른바 풍토병 같은 거요. 뭐 겐지스강에 물을 먹으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하루 이내에 즉사합니다. 하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물로 목욕도 하고 심지어 먹어도 딱히 문제를 만들지 않잖아요. 2차 세계대전에 많은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모여서 서로 총질을 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동네의 바이러스가 따라와서 세계인들을 몽땅 감염을 시켰던 것이죠.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게 됩니다. 이 스페인 독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바이러스가 어느 동네 출신인지는 지금도 오리무중이에요. 정작 스페인 출신이라면 그 동네 사람들을 그렇게나 많이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지구 인구 30명 중에 1명이 죽었을 정도로 긴박한 위기감이 나왔을 때 연준이 핵심 무기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사용됐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던 전략이란 말인데요. 이 고대 유물이 최근에 다시 소환된 이유는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어지간한 정책으로는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연준은 최근 18조 달러 규모의 미국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2주 동안 무려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습니다. 지난 2차 양적 완화 때 무려 7개월 동안 쏟아부었던 것이 고작 6천억 달러라면 그야말로 엄청난 양과 속도죠. 하지만 연준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의 변동성은 제어되지 않았고 오히려 개잡주처럼 하루에 10베이스 포인트에서 30베이스 포인트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조달금리가 급등하게 되고 소위 아비트라저들은 국채 시장과 관련된 파생 상품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차익 거래가 중단된다면 최근 우리나라처럼 증시에서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시장이 정상화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변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죠. 미국 정부는 2조 2천억 달러 플러스 2조 달러의 엄청난 재정 정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정부는 지금 당장 4조 2천억 달러의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돈을 만들려면 세금을 올리든가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경기에 세금을 올릴 수는 없고 결국 채권 발행을 선택하겠죠. 그러면 재무부가 발행하는 어떤 특정한 채권에서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강화돼서 채권 시장이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기 전에 연준이 채권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타깃을 정해두고 수익률 곡선은 그대로 유지하게끔 통제하자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목표로 하고 싶은 수익률 곡선을 도화지에 그려놓고 무한대 돈으로 금리를 딱 그림처럼 고정시키자는 취지죠. 예를 들어서 30년물을 4%로 그려놓고 1년물을 1%, 3개월물을 0.5%로 맞춘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정부가 1년물을 엄청 발행하는 바람에 1년물 채권 가격만 폭락하게 되고 그려놓은 수익률 곡선상의 금리를 크게 상회한다면요. 그걸 그냥 놔둔다면 예를 들어 30년물이 4%인데 1년물이 그 이상으로 속등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준이 그려놓은 대로 돈을 무한대로 풀어서 그 1년물을 1%로 유지하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은가요? 물론 이 세상 모든 행복에는 그만한 대가가 필요한 것처럼 모든 부양책에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준이 장기금리를 타깃으로 하면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따라 알맞게 금리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위험이 생기게 되거든요. 통제가 오히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또 모든 금리가 인위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금리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시장의 리스크와 기대 성장을 반영한 실질 금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런 정책이 과거에 성공한 사례가 제 기억엔 거의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시도라면 지난 2016년도 9월 일본에서였는데요. 수익률 곡선에 대한 인위적 조작을 시도했지만 그닥 효과를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잘 될지 말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말인데요. 사실 우리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이 정책의 결과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잘 될까? 잘못될까? 이런 결과를 예측하려는 노력도 그닥 의미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중요할까요? 연준이 이자율 곡선에 대한 통제를 계획한다는 뉴스가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온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종목이 은행주와 보험주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물론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은행주와 보험주는 결코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려왔어요. 왜냐하면 장기금리는 결국 제로를 향해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어요. 하지만 연준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를 억지로라도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면 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만큼 은행주와 보험주들에게는 일정한 수준의 이익이 보장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인가요? 최근 하락만 하던 보험주와 은행주들이
유의미한 수준의 반등을 시도 중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중소기업 대출을 지원하기 위한 MSBLP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연준이 직접 지원할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편법을 통한 지원은 가능합니다. 연준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구에는 자금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아마도 미국 정부가 보증하고 연준은 정부가 보증한 곳에 돈을 보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 재무부에서는 ESF라고 해서 거래소 안정 펀드라고 하는 SPV,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죠. 요걸 만들어 놓고 500억 달러를 충당해 놓은 상태예요. 여기에다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략 5천억 달러의 재원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연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전설 속의 괴물 MMT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뉴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회사채에 대한 매수처럼 꽁수가 없다면 지금까지 시장 낙폭의 절반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가진 재료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클로로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지난주에 클로로퀸이 FDA 허가가 있다면 해독제로 간주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FDA 허가가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식 허가가 아니고 비상 허가입니다. FDA가 약물의 비상 사용 허가를 내리는 기준은 대체할 약물이 없는 상황에서 확인된 잠재적 효과가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미국 FDA가 비상 사용 허가를 승인하자마자 WHO의 마이클 라이언 비상건강 프로그램 국장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클로로퀸을 비롯해서 아직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법이나 약은 입증된 바 없다고 강조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유럽 의약품청에서도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의 효능은 현재까지 입증된 바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었을 때는 써도 말리지 않겠지만 그 외에는 권장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FDA 허가가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완벽한 해독제는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요즘 잘 가죠? 저 역시 우리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상당 기간에 걸쳐서 테마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고객들을 위해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도 적극적으로 편입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알곡과 쭉쟁이에 대한 구분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진단키트는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면 그만한 수요를 감당할 곳이 지구상엔 없고 화성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진단키트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를 심고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방식, 진단 장비를 먼저 갖다 놓고 시약을 공급하는 방식이라면 바이러스 사멸 이후에도 꾸준한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클로로킨 관련주도 약간 주의가 필요한데요. 한 알에 고작 3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환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투약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출은 1억도 안 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매출 말이죠. 마구 오르는 종목들 중에서도 일부는 자칫 꼭지를 잡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조금씩이라도 이익 실현이 병행돼야만 할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석유는 증산해봐야 저장할 곳이 없어요. 쌓인 재고로 인해서 당분간 크게 오를 일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 가격에서 크게 하락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 기간 구조에 대한 개입을 시작한다면 물론 아직 미정입니다. 제일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은 은행주와 보험주라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주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가장 중요한 재료는 MSBLP입니다. 연준이 만약에 꽁수 없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시작한다면 주가는 낙폭의 절반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FDA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한 비상 사용 허가는 시장에 그닥 영향을 줄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